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한월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정성철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육군이 향후 자연재해나 기후 문제, 전염병 퇴치 문제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 예컨대 해킹이나 테러 활동에 대한 국제협력 등에 대한 대응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드릴 질문 혹은 제언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이 미래 육군에 혹은 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제문 2절에서 기술 발전이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기술 발전이 육군에 던져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군사기술 발전의 다양한 사례 중에 자율 살상무기, 무인 무기 체계, 군사로봇, 킬러로봇을 아우르는 자율 무기 체계의 발전에 저희들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체계의 유형과 활용 방식은 물론이고 이런 무기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같은 비인간 행위자, non-human actor가 전장에서 혹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가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것을 포스트 휴먼 전쟁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이런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야기될 법적인 혹은 규범적 문제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슈들도 육군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군사 기술 발전의 영향이 육군의 군사 작전, 전투 공간, 그리고 전쟁 수행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고 이런 변화들이 육군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발전은 군사 작전에 있어서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워밍 작전이나 모자이크 워페어나 이런 개념들을 등장시켰고, 전투 공간과 관련해서는 다영역 작전이나 전자기 펄스,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전자전, 그리고 GPS 제밍 등 그런 개념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발전은 또한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 폭력성 상승을 초래했고 미래전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확대시켰습니다. 물론 기술의 자율적 영역이 극대화될 경우에 이런 불확실성은 기계에게 인간으로부터 위임될 것입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이 중미 간 체제 충돌에 대한 분석을 언급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육군에게 주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입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함의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체제 충돌을 예측하는 논의나 세력 전이 이론의 설명력이나 현실 적합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미 갈등과 미래의 충돌을 예상하는 주장들은 교수님께서 아까 그래프를 통해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신 국가 간 전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떨어져 있고 본질상 해상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육군이 연루될 수 있는 분쟁은 북한과 대만 정도가 될 텐데, 중미 갈등이라는 변수를 고려했을 때 미래 육군의 전략, 작전이나 전투 수행에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과 다른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김동준 교수님께 백선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김동중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다시 초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먼저 백선우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육군의 전략을 평가하는 글이긴 하지만 이러한 글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는 좀 더 정치적인 측면들에 대한 고려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먼저 국가 전략을 분석하는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크게 4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우리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를 규정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능력들을 적용하는 방식들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체계적인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들에 대한 언급 역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육군의 미래 전략이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역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여러 계획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고도의 정보화에 입각한 기동전을 수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그 기동전이라는 것이 최첨단 기술을 기반하더라도 그 모든 형태의 그리고 내용의 분쟁에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또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한국에서 육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많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을 대항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분쟁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 정규군을 상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필연적으로 점령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전을 하게 되면 반란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03년도에 미군은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정규군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 8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육군의 현재의 정보화에 입각한 기동전 전략이 이 점령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북한 지도부를 타파한 다음에는 이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게 되는 반란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런 첨단 전략에 입각한 여러 전략 구상뿐만과 함께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백선우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핵무장 국가와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사실상 핵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군이 비록 첨단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디까지나 이 재래식 전략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국제정치에서 이야기하는 핵혁명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승리가 정치적인 승리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이러한 개혁 전략에 입각을 해서 북한군에게 아주 환상적인 역사에 나올 만한 승리를 거두더라도 문제는 이제 뒤돌아보면 서울이 엎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육군이 준비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군이 미래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라는 요소를 어떻게 다루는지, 특히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북한 미사일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한반도 전장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양한 투발순환에 대한 대응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남한을, 한국을 공격할 때는 이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로켓도 사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휴전선 근처에서 이 북서풍 남쪽으로 바람이 불 때 그쪽에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공비가 핵배낭을 메고 뛰어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북한 핵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이러한 북한 핵위협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본 다음에 이 육군의 전략 수행을 한번 체계적이고 이 순서대로 한번 시나리오화하고 우리가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 김명철 교수님께서 김태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형 교수님의 논문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김명철입니다. 제가 그 김태형 교수님 글을 이제 여러 다른 곳에서 국제정치 관련 또 핵 전략 관련해서 읽고 참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교수님 글에 대해서 직접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은 그 위기 안정성 그리고 확전 통제,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어떻게 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략적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군사적 건설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그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 사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군 사이에 이런 전략 핵 경쟁 사례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논문이 갖고 있었던 연구 질문, 문제의식, 그리고 총론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또 사례 분석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 핵 경쟁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 들었던 부분이, 그 결국은 위기 안정성과 확전 통제의 개념이 이
하나의 그 억지하면서도 동시에 이뤄야 될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개념 설명이 앞부분에 안 나와 있고 뒷부분에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제 뒤쪽에 같이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 읽고 나서 한 후반부 갔을 때쯤에 이 두 가지 위기 안정성과 확전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부분을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례를 풀어서 가는 것이 훨씬 논문 그래서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관련돼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자 제안은 그럼 이제 사례 선택에 있어서 결국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 사례로 미국의 핵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그 핵 관계 이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큰 사례가 분석 수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사점도 있지만 하나는 핵 국가이지만 지역 강대국이 아닌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적인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의 사례인데 이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놓으면서 사실 논문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던 그 논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과 이런 강대국 사이의 이런 핵 경쟁 사례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었던 걸로 그런 느낌이 받았고요. 예를 들면 뭐 매드라든지 너트 이 사이의 그 이론적 논쟁은 사실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강조를 해서 이거를 앞부분에 놓고 그보다 이제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한 인도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분쟁 사례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분쟁이 나타났을 때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사례 선택과 분석 수준 면에서 제안이자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읽으면서 결국은 이 논문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한국 군사 건설력의 건설 방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사실은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기 통제, 그러니까 위기 안정성과 확전 통제도 가능하면서 또한 그 억제를 하게 하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분명히 도전이 되고 어려운 질문인 거는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이 논문의 하나의 중요한 그 과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문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배운 논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들께서 좋은 토론 해주셨는데 제가 그 발표자분들께 2분 정도만 드리면서 토론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성철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하늘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크게 두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결국에 이런 기술 발전이라는 게 육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이 발표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거시적 차원에서 다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많은 연구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2017년에 나왔던 이 육군용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나온 책 같은 경우에 결국에 그 전쟁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전장에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좋은 연구물들을 묻고 있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 체제 경쟁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 간의 그게 크래시 아니냐 미중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올 미래에 미중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도가 저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육군이 과연 담당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제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영토를 지키는 육군, 국민을 지키는 육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념과 가치, 우리의 제도를 지키는 육군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육군 비전 2030에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수호하는지, 육군이 무엇을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선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준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코멘트 주셨는데 저는 이견이 없고요. 주신 코멘트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반영해서 더 나은 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이 동시 방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해주신 4가지 수준을 제가 잘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동시 방위 전략이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동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략이 한국의 상황과 잘 들어맞느냐를 이제 북한군의 위협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 글에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 동시 방위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해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2가지 측면, 과연 우리가 북한 정규군과의 전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얼마나 효율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가지고 있는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2가지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이 다음 글에는 제가 반영해서 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명준 교수님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먼저 이제 개념 설명도 위기 안정성 학습 통제가 이 논문 전체를에서 가장 중추적인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그건 네, 분명히 다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 선택도 사실 분석 수준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장이나 갈등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군사 충돌이 이번에 있었고 많이 있었던 그 인도 파키스탄 사례와 이제 병렬적으로 놓는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도 어떻게 좀 개선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데 제목에도 나오고 한국군 군사력 건설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좀 후회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제가 뭐 능력도 없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놨을까 했는데 나중에 제목을 좀 이렇게 좀 고쳤지만 이게 늦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할 능력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은 방향성 같은 거는 무엇인지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